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사형 가치로 보고 있는 패러다임을 빨리 벗어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존재 가치로 가야 된다. 소유냐 존재냐에서 존재. 그러니까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런 환경을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환경을 줄 것이냐가 이제 두 번째 이세돌 인터뷰에 있는 거예요. 인간은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고 둔다는 위로를 하고 있다. 졌어요. 바둑이 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. 비참한데 기분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내가 저 알파고랑 다르게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로 봤더니 이거더라는 거예요. 자기가 바둑을 선택하고 배웠던 과정, 대국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왔던, 나이 먹어왔던 과정들, 그리고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원래 이제 스포츠 선수들, 예술가들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영감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 실력보다 이상하게 자기가 더 잘할 때가 있어요. 내 실력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바둑이 오늘 잘 도지는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때 쾌감. 그 이제 과정 이게 소유냐 존재냐가요. 그래서 그 존재는 과정이에요, 과정.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내가 알고 지금까지 바둑을 도왔구나에서 만족을 한 거죠, 이세돌이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, 그러니까 소유나 사용 가치에서 존재 가치로 넘어가는 거하고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서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얘기.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,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녀로 기르지 않으면 타격이 너무 심해져요, 앞으로는. 타격이. 그래서 굉장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과정의 아름다움, 그 삶의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정도까지 가려면 원래 그렇게 타고나거나 낙관적으로 타고나거나, 아니 사실 우리는 그 자본주의의 그 경쟁 사회에 다 생여되어 있거든요. 우리가 맨날 보는 TV CF가요. CF의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. 당신은 이걸 가져야지 특권층이고, 당신은 이걸 가져야지 이웃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, 당신이 이걸 가져야 당신은 당신 자녀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야. 이거예요. 그게 저변에 딱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소유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소유가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으면,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언제 그렇게 세뇌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 지난 250년 동안 세뇌당해온 거, 인간이.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.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때 그랬는데, 나 책 몇 권 읽었다? 막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, 제가. 되게 어리석게도. 근데 우리가 창의성에 관한 책들을 쭉 읽어보면은요,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, 이제 대학 교수들, 박사들이 모여서 뭔가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해법을 찾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발표자의 옛 스승인 교수가 와서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. 야, 그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잖아. 라고 귀뜸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갔어요. 그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잘 넘어갔어요. 그래서 끝나고 이제 너무 고맙잖아요. 교수님한테 가가지고, 교수님 감사합니다. 아까 휴식 시간에 귀뜸을 해줘가지고 제가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. 딱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? 나 말고 저 경비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그래. 저 경비 아저씨가 일부 프레젠테이션 듣더니, 아니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.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창의성이라는 게 책을 또 많이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창의성이라는 건 이질성과의 만남에서 오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과의 소통에서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의 60년 동안 산 경비 아저씨의 삶을 모르잖아요. 그냥 좋은 대학 나오는 책 보고 하는 사람이죠.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알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
가지고 있던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 지적인 놈들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딱 들어보니까 저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냥 그 사람한테 떠오르는 거예요. 근데 대학물 먹은 사람들은 안 떠오르는 거예요.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.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케이스가. 그래서 미래에는 이게 뭐냐면 결국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이제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것이고,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.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 검증이 좀 필요한데, 인스피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. 영감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영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, 영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. 자, 미래에 살고 있는 자신이 자신한테 메시지를 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 평행우주론적 우리가 과거, 현재,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론이 있어요. 그래서 10년 후에 내가 또 있는 거예요. 그럼 100년 후에 내가 또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단절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. 그 차원으로 그 세상이 분열돼 나누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단절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미래에 내가 나한테 어떤 영감을 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, 신한테 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, 그 영감을 얻은 사람이 해석이 다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종교가 있으면 그 성령님께서 나한테 영감 준 것 같아 이러고, 이제 불교 쪽은 저기 뭐 도솔천에서 찌릿 왔어 뭐 이러고,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 달라요. 다른데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 두뇌가 말이야 양자 컴퓨터거든. 우리 두뇌는 우리의 의식보다 계산을 되게 잘해. 그래서 과거에 있는 정보들이 두뇌 속에 들어갔는데, 우리 의식은 그것을 융합해가지고 답을 낼 수가 없는데, 두뇌 속에 그 어떤 부분이 있는데, 미세소관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거기가 양자 컴퓨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, 무신론자들은. 근데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요, 야, 그럼 미세소관은 왜 그런 식으로 그 초월적인 계산을 해서 너한테 알려주는데? 몰라. 왜 그런지 몰라. 과학은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잖아. 결국 신비주의가 돼버려요.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런지. Why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.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건데, 그래서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,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가 흔히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, 그렇죠.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수준이 인공지능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간의 지혜를 따라잡을 것 같다는 거예요. 지혜와 감성을. 그래서 여기서 지혜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구나. 자녀 교육은. 그러면 그것이 어떤 영감을 가진 애로 길러야 되는 거고, 영감을 가진 애로 기르려면은 그 전 단계 두 가지가 필요한데,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. 두뇌의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로맨스하고 몰입이에요.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했던 지지자는 호지자보다 못하고 호지자는 락지자보다 못하다는 말. 즉, 그 일을 즐겁게 하는,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할 때 두뇌가 전체가 사용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두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무의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우리 머릿속의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되는 것이죠. 정말 즐길 때.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을 때 더 빨리 몰입하게 되고 또 더 빨리 고수가 되거든요. 그래서 고수가 되는 거하고 즐기는 것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요.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.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, 그 부분 보여드리고 이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잠시만, 제가 이겁니다. 이렇다는 거예요.